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에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3,200선에 대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짙어지면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0.9%, S&P 500은 1.2%, 나스닥은 2.1% 상승하면서 4월 초반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6조 달러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죠. 이런 부분이 이 부자 증세를 꺼내들면서 예산안을 확보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큰 정부 슈퍼 예산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정부 슈퍼 예산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메타버스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 이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가 된 메타버스에 대한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잘 나가는 유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전격 공개해드립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얼굴 저희가 뵙잖아요. 오늘 또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큰 정부라는 주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6조 100억 달러인데 한화로는 6,7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예산안을 부자 증세를 통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좀 예상을 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여타 뭐 복지 확대에 좀 지출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좀 천문학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빚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저희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죠.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을 하겠느냐. 결국은 증세, 세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들, 사실상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 이게 좀 양분되어서 시장 전개 예상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장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장 큰 것, 지금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유동성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유동성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그만큼 돈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쓰는 만큼 시장 내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유동성 장세는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 상당 기간 지속되어지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의 장세로 지속되어지는 그런 바램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6조 달러. 얼핏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조 달러의 그 비교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미국의 1년 국민 총생산 약 21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21조 달러의 GDP, 그중에서 6조 달러가 소위 말하는 정부 예산안. 그러면
정부가 큰 전체 미국 총생산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 정부의 비중은 한 20%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한 70%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이제 정부의 비중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만큼 큰 정부, 빅 거버먼트의 상황들이 앞으로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 이야기는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정부가 목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전, 이런 부분들로 주식시장의 어떤 그 테마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상당 기간 결정되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레이건 정부 이후에 항상 그 레이건 정부 이후에는 스몰 거버먼트를 항상,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주창을 했었습니다. 민간 주도형 경기 확장.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간 주도로 맡기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팬데믹 상황,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믿음, 이런 어떤 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또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조 달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1.7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7조 달러. 우리나라 국민 총 GDP의 약 3배, 3.5배에 달하는 미국 정부 예산안이다. 엄청난 규모의 미국 정부 슈퍼 예산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집중 또는 주목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 이런 투자 생활 속에서 그 주도주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이든 대선 공약. 대통령 선거가 진행 당시 바이든 대선 공약이 지금 현재 대다수 진행형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인프라 투자 약 2.25조 달러, 그리고 복지 예산은 1.8조 달러. 그렇게 되면서 2022년 예산안의 특징은 친환경 쪽으로의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증액이 되는데 슈퍼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재원은 결국은 증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증세 대다수는 법인세 인상과 개인 소비세 인상에서 나오게 된다. 그 소비세는 중산층 이하에서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 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를 통해서 큰 어떤 그 중산층 주도는 지속을 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많이 버는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를 통해서 마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소비 쪽에, 그리고 GDP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거꾸로 앞서 이제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증세 재원으로, 오히려 이러한 증세 재원으로 부자들로부터 걷어들인 증세를 통해서 중산층의 소비 강화, 중산층의 생활력 강화, 생활 네트워크 강화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큰 정부 그리고 슈퍼 예산, 시사점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상당 기간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정부가 큰 그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진행을 하죠. FOMC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은 행정부, 정부에서 진행을 한다. 근데 여기서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고 조세도 증세를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상쇄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 이번에 큰 정부 예산안의 슈퍼 예산안의 확립은 어찌 보면 증세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단순 간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 아니다.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이 처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00일, 한 110일, 20일 정도 지났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 선거 당시 그의 선거 공약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 부분이 결국은 이번 상반기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걸쳐서 하나 둘씩 점차 현실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바이든 대선 공약 5가지였습니다. 핵심 공약을 꼽아본다라면 5가지였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가 클린 에너지와 친환경이었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번째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세율 인상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현재 진행형.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 둘씩 현실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 여기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그리고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강화라는 부분. 테크 기업들, 빅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지금 하원 상당 부분 이게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와 어떤 그 은행권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건 안정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이제 바이든의 대선 공약 하나 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미실현 공약들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서 슈퍼 예산안이 가지는 시사점, 유동성 확대의 지속이다라는 점 이와 함께 증세하는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61%에서 1.58%대로 하향 안정화되었다라는 점이 결국은 슈퍼 예산안의 어떤 의회 제출, 발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6조 달러 규모의 이 자산이 과연 어느 산업군으로 좀 이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 본격화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접종률 1차 접종을 40%, 50%까지 마감을 했고 또 2차 접종까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이 모더나에 대한 초도 물량 백신 5만 5천 회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내수 회복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처음에 사실상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백신 절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백신에 대한 백신 보급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상당 부분 누르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실질상 지난주, 지지난주 경험을 했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백신 보급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1,300만 도스 이상의 그 접종,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 계획했었던 대로 11월 이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백신 보급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수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랑 동일시해도 될 것 같고요. 내수 회복은 결국은 보복 소비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서로 간에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하시면서 서로 연결 지으셔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기 소비재, 경기가 좋아지면서 보복 소비가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어느 쪽에 소비의 확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호텔 레저 그리고 화장품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출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죠. 여름철 이제 그 뭐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로션도 많이 발라야 되고 이제 뭐 화장품들에 대한 판매 사실상 지금 이미 늘어나고 있다라는 다양한 통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통 그리고 아울러서 식음료에 대한 소비, 외식의 어떤 그 확대까지 우리가 상당히 관심 기울일 분야가 많다라는 점.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보복 소비와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미국은 이미 50% 넘어섰고 우리나라 10%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마스크 지침까지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아이월드인 데이터의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5억 도스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약 3억 도스에 가까운 어떤 그 접종 이루어졌고요. 인도 2억 도스, 브라질, 영국 각각 상당 부분 접종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살펴봤더니 세계 인구 100명당 1회 이상 접종한 인구의 수, 100명당 1회 접종 이상 인구의 수는 약 22.8명에 달한다라는 점. 상당 부분 1회 접종 이상이 세계 인구 100명당 22.8명. 그러면 22.8%의 인구 이상이 사실상 지금 현재 그 1회 접종 이상을 맞아놓고 보급을 했다라는 점. 물론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최소한 70% 이상의 접종자가 좀 지금 접종률로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높이기에 충분한 백신의 보급이 지금 현재 본격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경기 소비재의 어떤 그 순환매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소비 확대가 나타나는 영역군이 있을 것이고 그 소비를 뒷받침하는 그 중간 경로에 놓여 있는 그런 업종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결국 직접 소비 영역군 IT입니다. IT 뭐 가전이랄지 스마트 기기, IT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해외 이제 그 대외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당연히 필요하게 되죠. 자동차 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동차 소비가 내구 소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면세점과 카지노, 호텔 레저까지 직접 영역군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 이는 여름 성수기 진입과 함께 더 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간접 소비, 중간 경로도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를 보급하는 부분들. 결국 원자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경기 소재주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중간 경로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업종 그리고 국가별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종까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 백신 보급의 확산과 맞물리는 내수의 회복과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 그리고 전체적인 보복 소비의 확대와 맞물리는 그런 어떤 그 중간 경로들까지 우리 시청자들은 분명히 이 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나의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여름 소비와 관련해서 이 화장품과 유통주 그리고 항공주들이 앞으로 더 활황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간접 소비까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라디오를 좀 듣거든요. 라디오에서 이 미국에서 지금 이 휴가철이 엄청나고 네. 이 휴가만 3,600명이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 접종도 너무 활발하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소비주들 앞으로 좀 뜰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순환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결국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어쨌든 지금 잦아들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는 요인, 우려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슈퍼 예산안,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죠. 이 부분 결국 우리 시장에 이번 주 영향을 미칠 가능성, 미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슈퍼 예산안의 방향성에 발맞춘 그런 조정들이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한 수급 변화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여름 성수기 진입 그리고 백신 보급의 본격화, 이에 따른 내수 소비의 확대, 보복 소비의 확대,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 이번 주가 아마도 이 세 가지 쟁점 속에서, 세 가지 이슈 속에서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변화 지금 생각해보면 3대 증시 모두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상 그렇게 큰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걱정될 수준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그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4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3.1%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2.9%를 조금 상향됐다, 조금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거리로 다가왔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아직 걱정할 때는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58%대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바이든 슈퍼 예산안이 시장 긍정적인 유동성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신 보급 5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백신 접종률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 지출 확대 업종에 상당 부분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호텔 레저, 그리고 레스토랑 업종, 그리고 여가 업종, 관광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경제 정상화와, 그러니까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제의 정상화, 정상 복귀, 그리고 폭발 소비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와 경제 정상화,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이슈들, 비전,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인플레이션과 어떤 그 경제 회복, 결국 힘겨루기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백신 보급 본격화에 따른 내수 소비의 확대, 이에 따른 호텔 업종,
카지노 업종, 그리고 어떤 그 폭발 소비와 관련된 내구 소비, 가전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죠. 이렇게 되면서 2분기 실적 개선과 성장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다. 결국은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구하는 목표, 비전,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신재생과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실생활의 어떤 그 성장과 맞물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군, 결국은 5G와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과 맞물린 이번 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 PMI 지표와 고용 지표의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모레죠. 그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마켓과 ISM의 제조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5월달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준 베이직 발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고용 지표 그리고 PMI 지표,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이번 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죠.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가에 쏟아지는 이 업종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보석일지 감별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허반석 의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메타버스,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상승도 요즘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섹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매주 월요일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한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들어는 봤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메타버스, 과연 어떤 것인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메타, 가상과 초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와 우주를 합성한 메타버스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AR 하면 증강현실, 그리고 VR 하면 가상현실, 그리고 XR 하면 혼합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결국엔 메타버스입니다. AR과 VR, XR을 넘어서거나 총칭해서 통합한 모든 것들을 구현 가능한 그러한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리얼리티로 구분되던 이 생태계,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적용 가능한 범위로는 게임이나 교육, 엔터, 헬스, 모든 콘텐츠를 조금 고도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통신장비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통신장비 섹터가 앞으로 죽지 않고 유망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그리고 VR, AR, 메타버스,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쉰 섹터이지만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고자 섹터를 선정한 이후에 지난 어제와 오늘 있을 P4G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실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나무들과 폭포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작용이 되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좀 전에 있었던 P4G 이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결국엔 VR, AR을 넘어선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총체의 집합, 기술의 완전으로까지도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플랫폼, 앞으로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로 조성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메타버스의 발전을 보면 최근 우리의 그 디지털 그리고 트래픽, 정보의 소비를 추세를 보면 메신저를 많이 썼습니다. N사의 라인이나 그리고 K사의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넘어가기 전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소비의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현재 메타버스를 예를 들어보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리고 콘텐츠가 고도화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플랫폼이라는 곳으로 자리매김, 입지가 간단하게 되고 카테고리가 확장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메신저나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카카오를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보험업종까지도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 국면까지 와 있다면 메타버스는 현재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시간, 실감형, 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쌍방향, 서로 주고받는 그런 컨텐츠 제공의 장이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카테고리나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된다면 그곳에서 유튜브와 같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의 각각 경제 시스템, 로벅스나 재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들어가 있는데요. 개발자 환전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같이 유저들, 크리에이터들이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가상현실 생태계에서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말씀드리기 직전 지난주에는 가상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버스와 현실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AR, VR, 기기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차차 휴대성을 높인 제품들이 출시되면 이 시장 또한 함께 가파르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RGB, OLED, 미니 OLED 등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디지털 콘텐츠 하나에 국한시키기보다는 그 외의 장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평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3D까지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G 기술은 당연한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 유튜브 이후에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라고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중국에서는 텐센트 중심으로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NC소프트, 위지웍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LG이노텍, APS 홀딩스까지 본 리포트에서 메타버스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조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옵티시스, 한빛소프트, 선익 시스템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예를 조금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국내외 공연 시장, 콘서트 시장이 산업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SM엔터나 자이언트 스텝, 네이버가 2020년도에는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기존 오프라인 콘서트를 디지털로 전환한 것을 한 단계 조금 뛰어넘어서 디지털 공연을 중계하는 것을 뛰어넘었다 해서 비욘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AR 등 신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디지털 콘서트에서만 할 수 있는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팬들은 또 디지털 응원을 해보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관객들이 조금 와 주어야 하는, 결국엔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디지털 콘서트는 오프라인 콘서트 대비 그보다 더 많은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의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장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낮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는 해외 한 곳에 국가에 와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역적 제약을 넘어서 국내 팬덤보다 해외 팬덤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까지 장점이 극대화되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팬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엔터 업체들도 수익성 모델로 하나하나 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쪽으로 봤을 때에는 글로벌 유저들과 함께 사이클을 타거나 러닝을 하는 헬스케어 시장까지도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웅진 싱크빅이나 AR 사이언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 3D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 구간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초입이다. 그러면 시장이 대세 상승을 오르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메타버스 세계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서 시청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리포트나 클립 영상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논의의 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망 있고 전망이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주유소 방송에서 진행되는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개장 전에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주현 위원님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밝게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멋쩍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주유소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하는지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코퍼레이션 모두 수익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태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0.12%가량 수익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안랩 5월 10일 들어왔고요. 광주 신세계 5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률 8% 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광주 신세계가 정말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통주가 나날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거래일에서는 광주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또 거의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광주 신세계가 앞서 이제 주유소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재편되기 전에 아침에 작전 타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요. 중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 이렇게 포트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편입을 시켰던 종목 중에 다른 중장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편입된 종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에 남은 상태로 작전 타임 포트폴리오를 마감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주유소 포트에도 편입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주 신세계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편입한 이후 지금 수익률이 한 22.9% 됩니다. 그 말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목표치를 잡을 때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한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요 구간대에 저항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뭐 자산 대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보단 2배 정도가 더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 하나가 이제 요번에 유통주들이 지금 강하게 오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잘 나왔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주가가 바닥권에 있던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던 그런 섹터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장주들 대부분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적인 이슈에서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거고 쇼핑을 할 거고 사람들을 만날 거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유통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평가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산주라는 부분이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가치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35%를 넘어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뭐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었고요. 자본이 한 7천억 정도,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회사를 뭐 청산했을 때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산 재평가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보다 지금 현재 장부에 적혀 있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00억에서 코로나19 사태 때 한 450억 정도, 48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500억에서 한 55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 같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영업이익은 이번에 또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실적 대비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본다면 못해도 5천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현재 3,440억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못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적인 저항자리인 2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응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파동의 끝은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고점이 될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시세를 더 분출을 하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추세 저항 라인을 그어보면요. 파동의 고점들끼리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3만 원 정도에서 1차적인 저항을 조금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유소에서는 조금 늦게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수익을 또 챙겨주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 이상 돌파하는 그림까지는 보신다 생각하시고 25만 원이라는 이 저항대 오게 되면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가 다시 재돌파할 시에는 30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는 저평가에 실적주까지 포함이 돼 있고 또 소비 이슈까지 받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 1차적으로 23만 원 부근 저항 있고 2차 3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개장까지 몇 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드린 작전들을 가지고 이제 개장에 활용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비는 그쳤지만 충청 이남 곳곳으로 아직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 5mm 내외로 내리다 그치겠고요. 이후 종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 보이겠는데요.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비가 그친 뒤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울릉도 19도, 속초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일부 수도권과 영서에는 오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